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정보부대학원 이건희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보고서 작성법 6번째 시간이고요.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문헌을 찾는 걸 말씀드렸어요. 문헌을 막 찾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구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글을 쓸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글을 써 나갈지를 고민을 같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릴,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 논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거 어찌 보면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헌을 찾고 공부를 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요리를 해서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할지 그거랑 관련된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잘 해야만 여러분이 실제로 설득력 있는 논문을 썼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고 실제로 투고가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논문을 다른 독자들이 많이 보게 되는 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4가지 파트, 논술 요소, 그리고 논술의 요소들을 이제 주장과 증거, 가정, 단서 달기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이제 논문 작성을 시작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냐? 앞에 부분에서 연구 질문을 잡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제 문헌을 많이 찾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책상 위에 만약 인쇄를 해놨다고 하면 뭐 몇천 페이지의 어떤 인쇄물이 쌓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이제 노트,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파일을 이렇게 목록화 시켜놨다고 하면 폴더가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안에 있는 막 정리된 문서들이 또 많이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양의 어떤 문헌을 찾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한정 문헌을 찾을 수는 없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득 공간을 차지해 책상 위에 막 가득 이렇게 20개의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논문을 써야겠구나, 초안을 마련해야겠구나 라는 이제 그 생각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그 많은 문헌들을 그냥 찾기만 하고 다 완벽하게 연구가 끝나고 나서 글 쓰시는 게 아니에요. 글을 이미 이렇게 써 나가는 동안에도 문헌을 정리를 해 나가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은 실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실제로 여러분이 유레카를 외치면서 글의 어떤 그 작성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문헌을 끝까지 찾고 나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찾아서 내가 지금쯤에 정리가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논문 작성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이제 나와 있는 얘기지만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거나 연구 질문 중에 몇 가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어도 초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작성을 해야 그간에 여러분이 많은 공부를 했던 것이 정리가 된다. 그리고 그런 정리된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라이징을 하고 글을 써 나가면서 패턴이 생겨요. 그리고 그 패턴을 잘 비교하다 보면 또 다른 논지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논문 작성을 어느 정도 되면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 문헌 자료를 아까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정리를 해야 되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한 200편의 논문을 읽었다. 뭐 읽어서 그냥 머릿속엔 있지만 그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시사점을 도출이 될 건지 아니면 거기에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 그런 것들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정리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수사기관에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포렌식의 뭐 기법들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다. 그러면 디지털 포렌식에 대한 기법들을 일종의 뭐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매체별로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뭐 하드디스크에 대한 기법들 그리고 또 어떤 램 어떤 이런 거에 대한 기법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기법들 연구했다고 쳐요. 근데 그렇게 공부는 했지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싶은 논문은 그러한 매체별에 관련된 포렌식 기법이 아니고 실제로 삭제되어 있는 것들을 복구하는 쪽에 삭제하는 걸 복구하는 것 또는 거기에 있는 어떤 악성 코드를 분석해 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매체별로 정리할 건 아니죠.
여러분이 처음에 문헌을 매체별로 다 봤지만 그 매체별로 나온 논문 중에 몇 번째 챕터에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삭제된 거를 복구하는 법이 있구나. 그런 게 있고 어떤 데면은 어떤 다른 클라우드에서 삭제된 부분을 복구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삭제된 부분에 대한 것만 별도로 모아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묶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문헌을 찾을 때는 어떤 키워드로 찾았겠지만 실제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이 그 키워드가 아니라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하위 주장에 관련된 것들을 여러분 메인으로 삼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논문을 모아서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계속 드리게 되겠지만 이 부분 여러분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의 어떤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생각해 볼게요. 일상적인 대화, 이게 싸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막 윽박지르고 싸우고 일방적인 어떤 명령 이런 게 아니라 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대단히 존중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잘 경청하고 경청한 걸 바탕으로 해서 내가 추가적인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은 그 질문을 받았으면은 거기에 관련 자기가 어떤 제시한 대답이 좀 근거가 있다라는 것,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충분한 증거를 대고 뭐 이런 식의 대화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야, 너 요즘에 밥 잘 먹고 댕겨?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하면 아니 밥맛이 없네. 밥맛이 없다라고 하는 나의 진술을 했죠. 그러면 상대방은 다시 그거 끝나는 게 아니죠. 왜 밥맛이 없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 지금 논문 써야 되는데 걱정이 돼서 안 된다. 이유를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유가 얘기를 했다고 상대방은 주제는 정했어? 거기다 하위 질문이 들어가고 아니 주제를 못 정했어. 그러면은 상대방은 또다시 참고 문헌은 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후속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이러면서 상대방이 왜 밥맛이 없는지에 관련된 이유들을 밝혀내고 거기에 이유들에 관련된 어떤 하위 주장들이 나왔다고 하면 나중에 네가 밥맛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라는 어떤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대화를 하는 것과 논술은 상당히 유사하다. 여러분 이런 걸 좀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고요. 질문과 답에 대한 어떤 그런 매칭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독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죠. 야, 네가 뭘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요, 이걸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야, 그래, 좋아. 네 주장하고 싶은데 그 주장에 대한 근거가 뭔데? 라고 물어보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 제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그 증거, 네가 제시했던 증거들이 정말 믿을만 한 거야? 그런 것들 네 주장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야? 맞아요.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저는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그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닐걸? 예외적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요. 물론 예외는 있지만 저는 그런 예외적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죠. 진짜 확신할 수 있어? 그러면 거기 예외적 상황이라는 거에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고 그럼 너희 주장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구나. 예, 맞아요. 저는 내가 하는 주장은 따단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A라는 케이스가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이게 일반적인 질문과 답이고 여기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어떤 논술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했던 주장. 나는 이러한 주장을 하고자 해요. 그러면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들, 그걸 우리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장과 증거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그러한 주장은 옳다라는 그런 원리들 있잖아요. 이게 기저에 깔려있는 전제 사실. 이거 우리는 워런트,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가정은 늘상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외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장, 그리고 거기에 그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증거, 그리고 그러한 증거가 그 주장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정은 어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라는
퀄리피케이션, 즉 단서를 달아줍니다. 논술은 이 네 가지 요소로 구성이 돼요. 일단은 주장하고 증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여러분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얘기하고 싶은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장만 있으면 안 되죠. 그 주장이 옳다. 그리고 그 주장을 독자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을 뒤에서 떠받치고 있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떠받치는 증거가 없다면 여러분이 쓴 글은 사실상 논문으로 가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친구가 그래요. 야, 너 여자친구는 이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럼 왜? 왜 너 생일도 기억 못 하잖아? 요게 이제 그 처음에 앞에 얘기했던 주장에 대한 증거가 될 거고요. 그리고 비가 올 것 같아. 라는 주장에 뒷받침하고 있는 건 왜? 라고 물어보니, 하늘에 먹구름 꼈어. 이런 것들. 그리고 배가 고픈가 보다. 그러면 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것들이 다 앞뒤가 맥락을 계속 같이 하고 있어야 여러분은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장은 어떤 주장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우선은 실질적이어야 돼요. 실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건 주장이 아니죠. 야, 지구가 태양계를 중심으로 도는 거야 라는 건 지금은 주장이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천동설이 일종의 정설이 되어 있을 때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야 라는 건 대단히 실질적인 주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걸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또 그 방금 얘기했던 이 천동설, 정설이 일대의 지동설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논쟁의 여지가 있죠. 야, 말도 안 돼.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돌지 어떻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니? 라는 쟁점을 주잖아요. 그런 것들도 의미 있는 주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야, 대략 보니까 이런 말이 아니죠. 전체 행성이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지구가 그리고 또는 태양이 이런 식으로 주장은 항상 구체적이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표현돼야 된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런 주장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이고 쟁점이 있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방법으로 표현이 되면요. 그건 여러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문헌을 찾거나 자료를 정리하거나 뒤에 말씀드릴 개요를 작성하거나 또는 제목들을 선정할 때 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장은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주장은 가급적 앞에 말씀드렸던 실질성, 쟁점성, 구체성, 명시성을 뜰 수 있게끔 주제를 선정하시는 게 되게 주장을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주장의 제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이 증거는 일단은 정확해야 돼요.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에 그러니까 틀린 어떤 수치가 주어져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명확한 어떤 근거가 있는 학회지라든지 저명한 학회지에서 차용이 된 거여야 하고 만약에 실험을 했다고 하면 그 실험의 과정이 명확해야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주장하고 싶어하는 증거를 댔는데 그 증거를 댄 것이 일단 초등학생이 써놨던 일기장에서 주장을 댔다. 이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는데 필요했던 증거인데 이게 하나의 논문에서만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논문에서 공통화돼서 이렇게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야 실제 거기에 이 증거가 오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정확성이 필요하고요. 정밀성은 또 무슨 말이냐? 정확성하고 약간 다르죠. 정밀성은 그 데이터를 아주 세밀하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라든지 아니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은 정밀하지 않죠. 그래서 누구가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뭐 흔히 대개 뭐 대략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은 되게 피하는 것이 좋고요. 충분성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내가 큰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딸랑 하나야.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대단한 증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하나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다양한 증거로서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그 문헌을 찾을 때도 대표적인 학회지,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이 썼던 논문들,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면서 정설이 되어버린 것들을 여러분이 인용을 하고, 그런 것들 근거로 여러분들을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훨씬 좋겠죠. 그게 이제 증거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이제 두고 나서 논문 구조를 살펴보면 이래요. 주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하나의 증거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충분하게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있잖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 증거가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명확한 증거라고 하면 하위 주장은 필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논문을 쓴다라고 하는 거는 바닥에서 한층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 논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장에 대해서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리고 그 증거들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 주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위 주장들이 있다고 하면 그 하위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또 하위 증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 그리고 충분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또 다른 설명적 주장, 그리고 그 설명적 주장들을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을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다단계 형식이죠. 그런 형식이 여러분의 논문을 구성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시는 그림처럼 주장 옆에는 여러 개의 증거가 있고요. 그 증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적 주장이 또 밑에 들어가고, 그 설명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하위 증거들이 위치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논문 구조로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다음 얘기는 가정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주장과 증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정은 뭐냐? 주장과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있으면 그 주장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는 관련성 또는 연관성을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이걸 짧게 말씀드리면, 논술의 가정은 일반적인 원리다. 그리고 주장과 증거의 관리를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이거를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가정은 그 증거가 정확해라는 게 아니고요. 그 증거의 주장과의 관련에 관한 것입니다. 봐요. 먹구름이 많다는 것, 비가 온다는 것,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이지?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야, 먹구름이 많으면 비가 오니? 라는 것. 먹구름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겠죠? 먹구름은 보통은 뭐가 농도가 진해서 그것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빛의 반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해서 우리는 약간 시꺼멓게 보이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먹구름 자체 안에 엄청난 수분을 함유하게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통상 그러한 먹구름이 꼈을 때에는 비가 올 확률이 어떻게 돼? 라는 기본적인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리 원칙들. 이런 것들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볼 때는 먹구름이 많으면 비가 온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주장과 증거에는 가정이 필요 없긴 하겠죠. 하지만 이건 예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쓴 논문에서 먹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당연히 아는 부분을 저희가 예시를 들어놨지만 실제 여러분이 논문 쓸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구름이 많으면 왜 비가 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시를 보면 여자친구가 내 생일 기억 못해요. 그러면 왜 그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라는 관계를 설명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예를 들어서 치매를 걸렸다. 치매 걸린 여자친구는 나를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기억 못할 수 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뭐 어떤 정상적인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의 생일은 다 기억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내 생일도 기억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들어 그렇게 생일을 기억 못하는 것 같아. 그렇다고 하면은 충분히 널 사랑하지 않는 것과의 관련성은 있어 라는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게 우리는 가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서예요. 단서도 아까 대략 설명드렸습니다.
어떤 주장이 실할. 그렇다고 하면 단서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증거가 되고 이 증거가 있으면 그 주장은 100% 맞아라고 하면 단서가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통계나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요. 이건 오차 범위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다 설명하잖아요. 그 단서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그 정도의 예외는 있다. 그 정도의 오류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순도도 마찬가지죠. 순도도 금이 100%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99.9%입니다 라고 하는 건 0.1% 정도의 불순물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단서를 달아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증거를 제시했어. 하지만 그 증거는 이러한 환경에서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먹구름이 꼈어. 먹구름이 꼈다는 거냐면 지구라고 하는 곳에서야. 그리고 이제 그게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시광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런 거야. 이런 걸 단서를 달아줘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여자친구의 환경, 여자친구가 평상시에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거는 내 생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랑과는 관련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평상시에는 잘 기억하고 있던 그 조건 하에서 만약에 여자친구가 내 생일을 올해 내년에 자꾸만 까먹는다고 한다면 그건 사랑이 식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단서들은 꼭 달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단서 달기에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야, 네가 했던 거 정말 그게 맞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먹구름이 낀다고 해서 100% 비가 오는 게 맞아? 또는 여자친구가 당신의 내 그 생일을 기억 못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가 확실해?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론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일단은 상대방이 내가 이 글을 썼을 때, 내가 이 주장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론을 제시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반론이 제기를 이렇게 예상을 하면 그때 미리 단서를 던집니다. 너 내가 볼 때 이런 반론을 제기할 것 같은데 그거를 염려해서 내가 이런 단서를 단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제시했던 이제 그 반론이 예를 들어서 모든 여자가 그래? 만약에 또는 모든 나라에서 먹구름이 끼면 비가 와? 아니면 뭐 어떤 그 모든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반론을 제시한다고 쳐요. 그러면 모든 경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걸 양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단서 달기에도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 여러분이 알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방금 얘기했던 전체를 한번 정리 다시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이 하는 거는 주장이죠. 논문 쓰다는 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주장을 하려면 그냥 쓰는 건 뭐예요? 이건 논문이 아니죠. 그냥 정리를 해놓는 겁니다.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거기에 맞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 증거는 하나로 안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 증거를 설명하기 위한 하위 주장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단순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고요. 주장과 증거가 관련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런 주장이라고 하는 거에 맞아요. 설명이 가능해요라고 하는 가정을 달고요. 그럼 이 가정은 증거와 주장과의 정확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관련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단서는 오히려 정확성에 관련된 겁니다. 이 증거가 이 주장에 쓰일 때는 어떠한 전제 조건, 어떠한 그 조건 하에서 이 증거는 이 주장과 걸맞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달아주는 것을 우리는 단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논술의 구조였어요. 일단 여기 5번 시간, 6번 시간에는 논술의 요소를 설명드렸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하는 거는 어렵지 않고 간단하죠. 그리고 들을 때도 여러분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여러분들이 글을 쓰시면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했으면 그냥 써놓으세요. 이 주장 옆에 그림을 그려두시는 거예요. 이 주장을 맞다, 설명할 수 있는 내가 증거 몇 개지? 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주장에 대한 증거를 정리하니까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주장이 미약하거나 또는 여러분이 아직 문헌을 많이 찾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논술의 요소를 항상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으시거나 또는 그림을 그려 놓으시고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글쓰기에 상당히 도움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